소개받은 신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로부터 그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충당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세히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전제하고 그런 지식들을 전제하고 그랬을 때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의료보험을 받듯이 뭐 그런 그 혜택을 받는 그런 거냐라고 간주할 경우에는 절대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도 쟁취하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아마 이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랬을 때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우리 삶의 그런 제도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삶 자체의 여러 측면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그 변화를 어떻게 실제로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안에 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은 미학, 문화연구지만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고립된 의미에서의 미학이나 문화연구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운동에도 관계를 했고요. 그 문화적인 것이나 우리가 뭐 예술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사회로부터 어떤 고립된 영역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과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연구를 쭉 해왔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제도 또는 운동이 도입될 경우에 기존의 이제 사회 구성체의 여러 차원들의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 중에서 특히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 요약문 앞에 있는 걸 좀 보시면요. 이 기본소득에도 그 두 가지가 있었다. 두 가지 커다랗게 구분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들었을 겁니다. 좌파적인 기본소득과 우파적인 기본소득이 있다. 좌파적 기본소득의 특징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재원을 말하자면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다양한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국가가 확보할 때 세금에서 그걸 충당을 하죠. 세금에서. 자, 근데 세금에서 충당을 한다는 것은 현재 이 세금에서 충당을 해서 국가 예산을 만듭니다. 근데 국가 예산을 이제 재정 압박이 오면서 국가 예산이 줄어들면 세금을 올리려고 할 때 반발이 심하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정부가 하는 정책은 뭐냐면 세금을 통해서 환수한 그 국고가 예를 들면 뭐 300억이다. 300조다. 그럼 1년에. 현재 대개 한 350조 정도 되죠, 아마.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뭐 금융 쪽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복지에다 할 거냐, 교육에다 할 거냐를 놓고 이제 국회에서 맨날 쌈질을 하다면서 그러다가 이쪽에 돈이 들어가면 총량은 똑같으니까 한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한쪽을 줄여야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본소득도 그런 식으로 세금을 통해서 단순히 그 기존에 있던 세금 중에서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쓰자. 그렇게 되면 교육과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 이 돈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 다 나눠주자 그냥. 그러면 그 교육이나 복지에 관련돼서 일을 하던 공무원들 수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그 액수를 줄여든 만큼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아주 쉬운 발상이죠. 이게 이제 우파적인 이 방식의 기본소득의 전형적인 그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일본의 하지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2012년에 이제 이거 공약을 내걸고 오사카 시장에 당선이 되고 뭐 도쿄 지사가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선풍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조삼모사죠. 왜냐하면 1000조 정도 되는 1년에 총 GDP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350조가 국가 쪽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한 650조가 일반 부문에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얻어들이는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은 다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 중에 이제 한 뭐 30% 정도 되는 돈이 결국 일반 서민들, 대중들의 근로소득으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가져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기존의 교육이나 복지는 다 놔두고 부자들이 가져가는 그 재원, 한 600조 되는 총 재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끌어다가 한 200조 정도 갖다가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그러면 교육이나 복지 예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기존의 부자들이 다 가져갔던 이 돈을 이제 환수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형식을 취하자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좌파적 기본소득의 큰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민 다수가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큰 두 개의 방향을 놓고 이 안에 약간 재원을 뭐 여기서 더 걷고 여기서 걷고 세금도 더 확충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근데 이런 커다란 방안을 놓고 결국은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가장 큰 굵직한 얘기는 뭐냐면 우파적인 방식으로 하면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당장 눈앞에 내한테 뭐 월급이 어쨌든 10만 원에서 더 들어오면 좋으니까 1인 가구가 4인이면 뭐 40만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당장은 편한데 문제는 다른 부분이 줄기 때문에 이게 조삼모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조삼모사가 아니라 반대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을 국유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러려면 따라서 기본소득이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결국은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과 같은 거창한 일을 해야 되고 그 거창한 일을 하려면 정부가 국민들 다수, 예를 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환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대중들의 지지, 적극적인 지지에서 온다는 거죠. 자, 이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재헌의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힘, 국민 다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자본과 부르주아의 상당수가 격렬한 반대를 하고 사보타지를 하고 뭐 많은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대중으로부터 온 것인데, 자, 그러면 대중이 일시적으로 이런 그 지지를 했다고 해도 만약에 그 대중이 그렇게 해서 받은 불로소득을 자기가 이거 예를 들면 공돈이 들어왔다고 치고 그 뭐죠? 대표적으로 공돈 들어올 때 쓰는 게 로또 당첨을 받으면 1000만 원이나 또는 5천만 원, 1억을 받게 되면 야, 이거 공돈 나왔으니까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원위치 되는 거죠. 그럼 또다시 임금노동에 허덕이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그걸 또 소비하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소득도 만약에 일시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정부가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중들이 자본에 대한 투쟁에 성공해야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 기본소득을 지급받음으로써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은 쉬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뭐냐면 소수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다수는 임금 노동을 통해서만 그 자신의 필요한 생활비,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가 여러 가지 생계 비용이죠. 그 안에는 매우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금 노동을 통해서 벌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하루하루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시간을 보면, 시간 전체를 놓고 보면 대다수는 뭐냐면 노동시간, 자, 그 다음에 아주 짧은 휴식시간, 그리고 아주 더 짧은 여가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가 되면, 그런 형태가 계속되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상상력, 다양한 욕망, 이것들의 어떤 포메이션이 만들어지는데 그 포메이션을 재충전하거나 확장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번 똑같은 포맷으로 삶을 유지하고 결국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잘리면 뭐 알바를 하고 또 가서 똑같은 더 나쁜 열악한 조건에서 임금 노동을 한 것 이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냉장고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사자는 게 아니라 현재의 대중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그 처지의 물질적인 여건을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거기다 100%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임금 노동에 투자할 시간을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그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 하루 일주일에 40시간 노동하던 것을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그 중에 5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게 뭐 10만 원이 되면 액수가 커지면 10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줄인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자기의 자유시간을 늘리고 그 자유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꾸려나가야 된다, 생활을. 자, 그렇게 꾸려나가게 되면 말하자면 남한테 임금 노동자로 고용돼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요즘 얘기하는 식의 사회적 경제 또는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여타의 다른 능력들과 다른 사람들의 능력들을 결합해서 자본주의적인 임금 노동의 방식이 아닌 다른 식으로 경제 생활을 꾸려나가고 또 더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물질적 토대로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그런 대중은 그러니까 자본에 상대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전에는 예를 들면 100% 종속되어 있었다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자신의 정신과 육체가 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리가 10%, 20%, 30%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냥 단순한 계산이죠.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고 모든 개인들은 경쟁적인 임금 노동 시장에 종속이 돼서 거기서 하루하루 자기의 그 시간들을 쪼개고 쓰고 쉬고 다시 일하는 길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파편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노동조합조차도 만들기가 어려워요. 지금 노조에 대한 노동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노동법들을 훼손하면서 계속 정부나 대기업이 조지고 있는 이유는 단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 속에 몰아넣으니까 서로 치고 싸우고 받게 만들고 그러면 노조가 단결을 못하면 어떻게 돼? 노동법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공장의 근로조건을 향상할 수도 없죠. 임금 협상에서 언제나 지죠.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삶에서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 경제활동 인구로 치면 5천만 중에 절반이에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합해서. 절반은 공장 안에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파편화된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협동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걸 구성해야 자본에 대한 또는 국가가 끊임없이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먼저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에서 대통령이나 그 당이 선심을 좀 쓰면 고맙게 생각하고 교육비에 등록금 좀 인하해주고 의료비 조금 더 싸게 해주고 대중교통비 조금 인하해주면 그걸로 감지덕지하는 이런 수동적 상태에서 아니면 그보다 더 악화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70년 해방 광복 70년 동안의 삶의 흐름을 이런 방식, 즉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관계, 종속과 자유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삶의 물질적 조건의 향상과
자기에게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관계라는 걸 종합적으로 그 대차지표를 짜보면 물질적인 기구나 설비들은 무지무지하게 좋아졌지만 편리해졌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난 90년대에 그나마 절정에 달했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 그렇게 해서 정년이 보장되고 남은 시간을 자기가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대차지표를 나눴을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런 설비들이죠. 고정자본. 이 고정자본이 서울 전체를 뒤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고정자본이 내가 196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사대문 안에 2층 건물이 전부였어요. 5층 건물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동아일보 사옥이고 또 하나는 화신백화점이었어요. 자, 나머지 다 2층이었어요. 그러면 사대문 밖으로 나가면 역시 같은 2층이거나 1층 건물들이 쭉 있고 논밭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것이 지금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서울의 풍경은 저기 강원도의 뭐 인제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컴플렉스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서울 시민 중에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 몇 프로죠? 45%? 다 전세 살고 있고요. 나머지 그 고층 건물들은 누구 거예요? 다 1%도 안 되는 극소수 부자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더 나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이 넓었고 연신내 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산에 올라가면 나물이 있고, 그러니까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쫓겨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다 이거예요. 풍부하지 못해서 힘들긴 했으나 굶어 죽지는 않았고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지금 이런 상태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 더럽게 나빠졌죠. 햇빛이 들지 않아요. 햇빛이 안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로토닌이 안 나와요. 우리 몸은 하루에 적어도 20분 이상의 햇빛을 쐬야 됩니다. 그래야 세로토닌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와야 멜라토닌이 나와요. 멜라토닌이 나와야 밤에 잠을 자고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나와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요. 자, 근데 이게 햇빛 없는 속에서 맨날 지하 단칸방이나 아니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거는 햇빛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아무리 쏘여봐야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거냐. 근데 이제 이런 말하자면 삶의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양이 아니라 양도 늘어난 게 없고 없을 뿐더러 질이 훨씬 더 나빠지는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는 결국은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관계. 그리고 그 내가 일하는 노동 환경과 거주 환경이 자연과 생태적인 조건과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즘은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자연에 가서 산에서 산다 해갖고 뭐 그런 사람들도 쫓아다니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관계 가서 진짜 보면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해피하게. 자, 그러면 그런 자연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죠. 고립돼서. 현재 여기서 어떻게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사회적인 협동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거냐. 그 길이 뭐냐. 그 기본소득은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개개인들이 내가 기본소득을 놓고 이런 제한이 있을 때 판단할 때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했을 때 곰곰이 따져보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림에 진짜 동기를 갖고 좋아. 나 그거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것을 운동으로 만들어내고 그 운동이 대중적인 파급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실제 정책 변화에 가져오는 이런 이 출발고리. 그리고 마지막에 되더라도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위해서 대중들이 자기 삶을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기본소득의 액수를 더 늘릴수록 좋은 거죠. 더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거니까. 현재 우리 지난번에 아마 강남훈 선생이나 다 얘기하셨겠지만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 47시간 뭐 이렇게 돼요. 평균. 그런데 옛날에 현재 갖고 있는 GDP 총량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평균적으로 노동시간이 예를 들면 30시간 정도로 떨어져도
이 생산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17시간은 뭐냐? 이게 바로 과잉착취라는 거죠. 과잉착취한 대가는 누구의 1%에게 들어가고 그 1%가 해외 투자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장 그 시간을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쟁, 소득을 유지하면서 또는 플러스 기본소득까지 쟁취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누가 해주냐?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중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투표장에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는 내가 해봐야 조삼모사를 하니까 맨날.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까지 1948년에 첫 번째 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거에 한 50년, 60년간을 선거 추이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계속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옛날에 대통령 선거 90% 참여율. 자, 그거 왜 그러냐면 내 삶하고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내 인생의 의미를 다 망치냐 아니냐 이런 걸 결정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밀접했었는데 이제는 누가 돼도 조금 나은 놈이 되는 거예요. 뭐 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 조삼모사 시스템. 자, 이쪽에 자본이 축적하고 있는 사기업 영역에서의 모든 중요한 흐름들은 다 여기는 커져가고 그중에서 일부 출현한 걸 똑같이 국민들하고 똑같이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좁은 폭의 누진세. 한국이 제일 적어요. OECD 국가 안에서 누진세의 폭이, 진폭이. 이게 커야지 부자한테 많이 버니까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벌고 조금 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복지나 이런 거는 다 이 안에서 이쪽을 늘리면 이쪽을 빼고 아랫돌 윗돌 빼가지고 윗돌 아랫돌 막는 이런 방식을 계속 해오니까 진저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참여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참여 안 하니까 또 악순환이 되겠죠. 더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자, 이명박 박근혜 자신 있게 밀어붙이죠.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대중이 자각해서 주체적으로 자, 이거 말도 안 되고 뭐자 하지 말고 이 가져간 거 누구 내놔.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대중들의 삶의 질이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자라는 것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냐는 거죠.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제 얘기는 자, 이런 걸 앞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분들도 다 설명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6페이지 이제 앞부분은 주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6페이지에 보면은 일상의 변화를 위한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도가 바뀌어야 대중이 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중이 변해야 제도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나 이론적인 그 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이론적 틀은 앞서 얘기했듯이 지난번 강의들에서 다 이미 제시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대중이 어떻게 변할 거냐 스스로 기본소득이 주어지기 전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이런 것이 이렇게 내가 해보면 이런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냐는 것을 스스로 확신을 해야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찍으라니까 그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뭐 되든 말든 난 기다리고 나는 그냥 기존의 생활을 그대로 지속하고 한다면 그 대중운동이 확산될 전망은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책을 읽듯이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자. 내가 내 생활을 정말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늘린다고 했을 때 그 늘어난 자유시간을 TV 보고 영화 보고 가서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매일 하듯이 그렇게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해보면 막막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내본 적이 없거든. 뭐 가끔 책을 읽는 적도 있지만 자유시간 내내 책을 읽어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성인의 1년 독서량이 한 권, 책 한 권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자유시간은 공포란 말이에요. 공포.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유시간이 두렵기 때문에 회사 나가서 밤에도 야근하고 일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일하는 게 낫다. 마음 편하다. 그 공허한 자유시간 동안에 혼자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자유시간이 늘어날 리가 없죠. 대중들 스스로가 자유시간을 공포스럽게 느낄 만큼 노동시간과 상품적으로 소비하는 여가시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는 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담배 끊고 나서 뭐 할까를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것처럼. 자, 그래서 이 6페이지에 7페이지를 봅시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자는 건데, 왜냐하면 당장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도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때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사고 실험을 한 거지. 사고 실험을 해서 가설을 제시하고 추론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것들과 맞춰보고 예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의 완결된 하나의 명제를 구성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보더니 아 이거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그 예측된 것을 쫓아가서 검증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몇 년 후에. 몇 년에 걸쳐서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1905년에 발표한 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라고 가설을, 즉 태양 근처에서 빛이 우주에서 오다가 태양 근처를 지나면 그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그 일식 때 조사를 해봤더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입증이 된 건데, 그만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직 형태를 알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고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이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선 그 7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을 좀 보시면요. 우선 일상을 사는 개개인들에게 비자본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상상해보고 이를 위해서 사회적 연대를 하자고 제안하려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우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일에 대한 강박. 자, 누구나 무조건 가서 더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박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습관화된 상품화된 소비에 매몰되어 있는 일상의 생활 양식을 조금이라도 실제로 바꿔보는 일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체험하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참 이건 그림의 떡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세컨드 라이프를 상상하는 시나리오를 써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화를 찍어보는 거다. 물론 일반인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직접 하면 두려움부터 앞서지만 극장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카페나 홈피에 올리는 시나리오이자 영화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가실 수가 있다. 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 그냥 점검해 본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거는 얼마든지 인증사 찍어서 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편집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때 거기에 목적, 그 다음에 줄거리만 선명하면 사실 한 편 영화 만들기는 누워서 떡 먹기가 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단적으로 글쓰기 위해서 영화는 쉽고, 자, 몸을 움직이면서 시공간 속의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라도 구체적으로 포착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극영화가 아니에요. 마치 일기같이 신면 잡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어가는 에세이 형식의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도 하도 극영화가 많고 다큐멘터리도 방송에서 정형화시킨 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그 작가들, 예술 영화나 또는 비상업 부분에서 종사하는 작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에세이 영화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 가지고 그냥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연결해보는 이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재작년에 인디포럼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이제 아마추어와 비아마추어를 다 포괄해서 이제 페스티벌을 열고 상을 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수상을 했냐면 37세 정도의 무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비정규직으로 알바 뛰면서 그냥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고시원에 정말 2평짜리에서 생활을 하고 뭐 가끔 가서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이런 생활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직접. 그냥 셀카로.
택시 타고 가고 뭐 이동하고. 내가 제목을 수련이라고 붙여갖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주요한 일은 뭐냐면 자기 몸을 단련하는 거예요. 자, 남는 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몸이 단련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그걸 했는데 그 작품이 그 심사위원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줘서 이제 그게 수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에세이 영화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일단 이 방법을 한번 간단한 전문적인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걸 간단하게 그냥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8페이지에 보면 자, 시나리오 쓰기는 아주 까다롭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지만 공정 자체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공정은 딱 6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선 시놉시스를 작성한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시놉시스라는 거는 계략본이라는 뜻이에요. 주제를 잡아가지고 시공간 배경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그 주제를 탐구하며 해결해가는 기본적인 줄거리. 아까 수련 같은 경우도 자기 몸을 수련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어디서 내가 어떻게 해가는지를 착실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주제를 몇 가지의 시퀀스라고 하는 시퀀스 일련의 그 연속성을 가진 단위인데요. 그걸 이제 좀 나누는 거 한 줄로 그냥 줄거리를 정리해 놓으면 예를 들면 뭐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다가 부모의 반대로 죽는 슬픈 이야기. 이거 한 줄이죠.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영화를 찍어요? 이거는 큰 덩어리를 잘 잡기 위한 것이고 이걸 이제 하나 기승전결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되는 거죠. 세분화시켜줘.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는 그렇게 잘게 짜갠 시퀀스들을 다시 구체적인 장면들로 나누는 거예요. 장면들로 여러 개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장면들의 세부에 있는 대화 같은 거를 이제 상상해서 써놓는 거죠. 자, 누가 만났더니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했다. 나는 속으로 뭐 이렇게 대표했다. 뭐 어디로 갔다. 이런 등등 간단한 얘기죠. 자, 그렇게 돼서 이게 만들어지면 네 번째는 자, 이거를 종이에다 다 옮겨놨던 것을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거든요. 실행에 옮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 장면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여기 와서 나의 에세이 일기 중에 한 시퀀스가 이 성산극장 마을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건물 타고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들어오는 장면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글로는 그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그래서 무대에 앉았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카메라를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카메라를 여기다 놓을 건지 아니면 저기다 놓을 수도 있죠. 카메라. 저기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또 저 위에서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에다 근접해서 찍을 수도 있고 셀카로 찍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한 장소에서 카메라를 어디다가 놓고 찍느냐라는 문제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한 카메라를 이제 한 장소에다 놓고 카메라를 온 했다가 오프를 하는 이렇게 해서 찍히는 그 단면을 쇼트라고 불러요. 쇼트. 쇼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쇼트. 쏴서 찍힌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총 쏴서 딱 총을 쏘면 찍히는 딱 그 장면. 카메라를 총 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이런 것들로 잘게 즉 이 한 장소는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해서 우리 보통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TV에서 녹화할 때 카메라가 한 5대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찍은 것을 다 모아서 편집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벌어지는데 여기저기 찍은 것을 모아서 편집하면 그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쇼트를 자른 건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와서 이렇게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보고 찍고 그다음에 편집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어디 가서 찍을까도 정해야 될 것이죠. 여기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뭐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이것도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버스 안의 장면과 택시 안의 장면은 다르니까 지하철을 탈까. 이렇게 해서 장면들을 다 거기에 해당되는 장면을 실제로 이걸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가서 미리 확인해 두는 거예요. 가서 내 빵집 들어갈 때는 주인한테 내가 몇 시에 와서 5분간만 촬영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거 로케이션 헌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미리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장소나 뭐 빌리는 게 굉장히 많죠. 크죠. 탱크도 빌려야 되고 어떤 때는 뭐 건물 하나를 폭파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가서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지만 여기서는 혼자 찍을 때 그런 게 필요 없죠. 자기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두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미리 공책에다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실제로 직접 그 순서대로 가서 찍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찍은 것들을 다 와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해서 음악도 집어넣고 장면도 집어넣고 자막도 넣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자, 이런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이거예요. 자, 시노시스 단계에서 주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주제는 월 50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 그만큼의 임금 노동의 양을 줄여서 자유시간을 늘리고 늘어난 자유시간을 상품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유형의 활동에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기본소득이 없어도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시간을 늘리고 늘어난 자유시간을 상품 소비에서 벗어나 등등 하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 생각해보는 시나리오가 있고, 또 다른 주제는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하루에 자유시간을 10분씩 늘리자. 그러면 일주일이면 1시간이 늘어나니까 그 1시간 갖고 내가 뭘 할까? 그 다음에 늘어난 걸 뭘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것을 해볼 때, 그 밑에 패러그래프를 보면 제일 쉬운 거,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을 혼자 사는 사람이든 같이 사는 사람이든 간에 저녁을 이제 중국집에서 짱깨를 시켜 먹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요리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그 요리를 가급적이면 MSG나 이런 나쁜 재료를 쓰지 않고 몸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내가 직접 요리를 해보자. 자, 이런 거는 요즘은 쉬운 게 레시피가 다 떠 있잖아요, 인터넷에. 전에는 이걸 레시피를 모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다 떠 있더라고요. 자, 9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요리를 한다는 것은 한번 해보면, 저도 가끔 거의 못 해보지만 가끔 해보면 엄청난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남자의 경우는 부인한테 또는 뭐 가족한테 이런 걸 해주면 자부심도 느끼고 기분도 좋고, 이런 변화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때 그냥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먹었는데, 짜장면을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 맛이 어때?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만드는 과정이 어쩌고,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다를 떠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남자들도 요리를 하게 되면 수다를 떨 수밖에 없다라는. 자, 이런 것이 이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좋아하는 요리와 취미가 어떤 것이고, 누가 어떤 내용의 소통을 원하고, 돈과 무관하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말하자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가 사회적으로는 그럼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 예를 들면 내가 마이티나 뭐 이런 그 카드 놀이를 좋아했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걸 대놓고 사람들한테 좋다고 막 얘기하다가 권장해서 같이 하자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친구들의 지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취미를 하려면 가급적이면 좀 공유할 수 있는, 또는 좋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등등.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제를 이렇게 설정해 보면서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는, 자, 이 이야기를 여러 개의 시퀀스로 분할한다. 우선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과 요리를 고르는 과정,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해 두는 과정, 장에 가서 요리의 재료를 사오는 과정,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을 차리고 음식을 먹는 과정, 식사 중에 대화하는 과정, 사람들이 돌아가고 밥상을 정리하고 대화의 내용을 반추하고 정리하여 다음번 식사 때 나눌 대화를 위해 다른 책과 다른 음악을 고르고 새로운 요리를 구상하는 과정. 자, 이게 예를 들면 한 달에 4번 정도 내가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내가 요리를 차리고 이런 걸 했을 때 총 4번의 기승전결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구상해 본다는 거예요. 트리트먼트를 한번 만들어 본다.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음식 추석날 뭐 명절날 누가 오면 여자들은 그냥 상 차리고 남자들은 그날 모여서 먹으면서 시간 땜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나갔던 가족 모임을 새롭게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쓰기는 이것을 세부 장면으로 분할합니다. 각 과정마다 시간 공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낮에는 뭐하고, 밤에는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장 보는 시간은 뭐 25분 걸리고, 뭐 재료 씻는 과정은. 자, 이런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게 되고,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과 대화를 미리 기술해 두고, 또는 그날 겪었던 것을 다 기술해서 또 거기서 추려보고.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 봅니다. 근데 네 번째 프로덕션 단계로 가면 이 시나리오에 적합한 촬영 현장들을 이제 직접 고르게 됩니다. 집안의 여러 장소, 자, 상을 차리는 것도 맨날 가운데다가 떡하니 차려놓던 걸 바꿔서
뭐 베란다 쪽을 쫙 치우고 전부들 그 앞쪽을 뭐 감상할 수 있게 밖에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상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장이라든지 길거리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시간대별로 또 촬영 스케줄 짜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더 해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프로덕션은 자, 정해진 스케줄대로 틈틈이 촬영을 진행하고 함께 모이는 시간에는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돌아가면서 찍는 방식으로 촬영을 전개합니다. 자, 길거리 쇼트에서는 우연히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나오며 건물들에서 멋진 음영, 그림자가 지어지는 이런 순간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도시를 걸어가다 보면. 자, 이런 것은 계획할 수 없는 장면들인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현장 촬영이 주는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쇼트, 시장에 가서도 채소가게 할아버지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운 좋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방한 쇼트에서는 이리저리 저리 찍다가 책꽂이를 찍다가 잊고 있던 책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장면들이 발견해 현장 촬영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포스트 프로덕션. 이제 이걸 다 모아서 편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의 삶의 궤적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번 내가 에세이 영화를 찍어보듯이 스스로 한번 자기가 만들어 본다면 자,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 찍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도 이걸 이제 홈피에 올리고 같이 대화를 하고 뭐 카톡으로 나눠보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가 자극을 하고 자, 그럼 이건 니네 집에서 한번 해보자. 뭐 저기 가서 한번 캠핑 가서 해보자. 아니면 뭐 야, 그러지 말고 뭐 시위 현장에 가서 김밥 싸가지고 가서 한번 거기서 시컷 놀다가 오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꾸 주고받고 하다 보면 자, 피곤하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유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자유시간에 딴 데 가서 쓸데없이 소비하고 상품 소비하고 TV 보는 것, 수동적으로 TV 보는 것을 중단하게 돼. TV를 안 보게 됩니다. 아예 안 보게 돼요. 실제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서 점점 TV를 보면 지겹고 재미없고 왜냐하면 능동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지식 구성체의 변화. 자, 이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점점 말하자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떨까? 저런 것은 어떨까? 이렇게 되면서 개인의 경험들 사이에 소통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소통이 확대되면 경제적인 서로 상호부조의 네트워크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도움을 주고받으니까. 예를 들면 쓰던 물건을 갖다 서로 주기도 하고 이쪽 집에서 쓰지 않은 물건을 주고 책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걸 갖고 토론도 하고 자, 이 과정이 우리가 협동조합이니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그런 조합을 공식적으로 만들기 이전에 이미 경제적으로 상호부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는 문화적인 네트워크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극장을 같이 가고 토론도 같이 하고 와서는 꼭 같이 토론해보고 이렇게 해서 북서클, 예를 들면 과학 독서 서클 같은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서클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히 하다 보면 야, 좀 더 전문가한테 데려와서 얘기도 하자 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던 것이 예를 들면 박문호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는 키스트의 뭐 전자통신 분야의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막 그런 식으로 서로 모여가지고 하다가 뇌과학 공부를 하고 해서 뇌과학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2010년대 10년에 2권이나 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돼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기도 하는데 이제 전문가도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지점을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이겁니다. 그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자기가 에세이 영화 같은 걸 한번 찍어보면요. 자기가 자기 생활, 무의식적으로 실행하던 생활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걷는 습관이 이렇구나. 나는 평소에 어깨를 구부리고 걷는 거를 알게 돼요. 이런 게 뭐냐면 나는 구부리고 걸었어요. 구부리고 걷는 것도 하나의 걷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걷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 이거는 자기가 암묵적 지식으로 행하던 것을 명시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요리를 못하다가 요리를 잘하게 여러 번 거쳐서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암묵적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요리를 잘하게 돼. 자동차 운전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전혀 벌벌 떨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자동차 학원에서 2달 동안 간신히 배웠는데 주행 연습을 간신히 통과하고 나서 면허증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초기에 아무리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6개월 지나면 친구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담배 피면서 운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명시적 지식을 통해서 운전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명시적 지식을 배우면서 외우고 그것을 자기의 암묵적 자기의 몸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을 쭉 거쳐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체화돼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이런 단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생활의 모든 것들이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내가 자유시간 동안에 얻은 새로운 경험, 나의 명시적 지식을 확장하고 또는 나의 암묵적 지식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내가 암묵적 지식으로 갖게 됨으로써 나의 자유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나의 삶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서는 결국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 이론적으로 그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얘기를 통해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요지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핵심입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그림, 이게 이제 지식과학이라고 하는 지금 이 두 가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경영, 산업, 과학, 예술, 체육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인지자본주의나 지식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생산성, 자본주의에서 굴러가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되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암묵적 지식과 이 명시적 지식의 체계, 순환 체계로 구조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쭉 진행되고 있고 로봇공학 같은 데서도 이런 메커니즘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살펴보면 암묵지 1에서 암묵지 2로 간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레시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를 물어봐서 김치 담그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엄마가 암묵지 2를 자기가 갖고 있던 암묵지 2를 말로 설명해 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듣고 그걸 가지고 김치를 담가보고 시행착오를 몇 번 해보면 그게 나의 암묵지 2가 됩니다. 이렇게 암묵지 1에서 암묵지 2, 즉 내가 갖고 있는 암묵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은 동종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동종의 지식. 그런데 암묵지 2를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책에다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레시피를 만들게 되면 그게 형식지가 됩니다. 자,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가는 것은 이종의 지식, 서로 다른 지식을 번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한 거죠. 즉,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암묵적 지식을 번역하는 데 필요한 다른 지식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가능한다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 일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도 가능해. 농사꾼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 대대로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은 다 1번의 사회화 방식으로 가능해. 그러나 2번은 이 어떤 지식이라는, 문자적 지식이라는 메커니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작업을 제일 먼저 했던, 산업 분야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걸로 유명한 사람이 그 유명한 찰스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공장을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의 FM처럼 그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그 매뉴얼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면 따라서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게 19세기 말에 테일러가 한 것인데 이걸 해놓는 바람에 숙련공들이 일을 대거 상실하게 돼요. 숙련공이 가진 지식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지네 아버지 회사에 가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 과정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리고 동작을 망치르질하는 거를 이렇게 다 세요. 그래갖고 5번 두드리고 여기서 7번 두드리고 이것도 다 세고 강도를 재갖고 지가 옆에서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면서 근데 사장 자식이 와갖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숙련공들이 말하자면 10년 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 테일러한테 노출당하고 만 거죠. 그래서 테일러가 그거를 옮겨가지고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떼돈을 벌고
말하자면 생산성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번 표출화 과정입니다. 자, 이러고 나면 형식지 1을 형식지 2로 연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식이 증가하는 거죠. 이 공장 저 공장에서 뭐 자동차 바퀴 공장, 자동차 저쪽에서는 컴베이어 소파 공장, 이쪽에서는 뭐 정유소 뭐 이런 것들의 지식들이 자꾸 모이면서 자동차 산업 전체에 관련된 지식이 다양하게 컴플렉스처럼 연결돼서 거대한 지식 체계로 발전하는 것, 그 기계공학이 함께 같이 발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공장 시스템이 확장이 되는 것도 연결화 3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리된 지식. 자, 1번에서 시작해서 2번 거쳐 3번을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걸린 지식을 어디에요?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턴이 이렇게 했다더라, 뭐, 열역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더라 하는 것들을 쭉 알고 그걸 배우고 공식으로 만들어서 외워서 내면화시켜서 나 나름대로 일종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게 이제 한 바퀴 굴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지식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던 지식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퇴직하는. 그리고 이렇게 이 프로세스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길게 걸렸는데 이제는 점점 컴퓨터가 개입하면서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40대 중반이면 정년퇴임, 직장에서 손을 놔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자,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생겨난 게 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지식이 발전하는 경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인식들이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활용해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경험을 한번 좀 더 체계적인 형태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14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암묵지, 형식지, 그 다음에 또 형식지 이렇게 넘어가서 순환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이 방식, 왼쪽의 순환 방식이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생산과 소비 속에서 경쟁사회에서 일하면서 경쟁교육을 받고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때 지식을 측정하는 가치는 교환 가치와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네가 운전을 했는데 네 운전과 얘의 운전을 비교하고 얘가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운전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사를 채용하고 또는 해고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옆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자본주의적인 생산과 소비.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내가 요리를 직접 만들고 뭐 장을 보고 하는 통을 통해서 내가 요리를 만들어내서 사 먹고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서 퇴화해 가고 있는 입맛 또는 몸 또는 대화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이것들은 이제 교환 가치도 아니고 잉여 가치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사용 가치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 역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대화 능력, 지적,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면 그게 사용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경쟁사회, 이건 경쟁사회가 작은 뭐 가족끼리 물론 경쟁하는 집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끼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 돕는다. 협력한다.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는 협력한다. 물론 친구도 배신하는 친구가 있지만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때는 친구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교육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협력교육, 전문적인 용어로도 협력교육이라고 씁니다. 협력교육, 콜라보레이터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러시아혁명 때,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그 진보적인 교육학자였던 비고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협력교육의 방법.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서 예를 들면 시험지 이렇게 답 가리고 쓰고 서로 그 중에서 뭐 0.1점 차이로 순위 쭉 매기는 이런 경쟁교육보다 이 협력교육,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학생이. 선생이 학생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아무리 봐도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건 모르겠는데 옆에 짝이 가르쳐 주면 쉬워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아마 누구나 적어도 한 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다.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누가 정말 친구가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친구가 가르쳐 주는 게 쉬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암묵적 명시적 지식을 여기다가 뭐 저기 있는 낮은 수준의 암묵적 지식만 있는 학생한테 던지는 선생의 입장은 투수의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학생이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투수가 바로 옆에서 야 이거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협력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실험에서 입증을 해요. 비고치키라는 사람이. 근데 이 협력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나는 뭐 요리 잘해, 나는 뭐 책을 잘 읽고, 나는 신앙독을 잘하고, 나는 영화를 잘 찍고, 뭐 이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주 멋진 협력해서 멋진 가치 있는 사용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작품도 나오고 대화도 나오고 그리고 서로의 우정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너네 집에 그거 있니? 나 서로 바꿔 이게 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원래 이거잖아요. 네츠라고 하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지난번 김종철 선생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했을 텐데 서로 돈이야 물물 교환이죠. 물물 교환인데 물건만이 아니라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하게 돼. 내가 자전거를 하나 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 집에 와서 애 좀 봐줘. 이런 거. 자,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바로 협동 경제라는 거 아닙니까? 공유 경제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로 돌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바뀌냐면 맨 위에 있는 1번과 맨 아래에 있는 2번. 즉 형식지 A가 형식지 B로 바뀐다는 거예요. 형식지 A가 형식지 B로 바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묵지 A가 암묵지 B로 바뀐다는 거죠. 자, 형식지 A가 형식지 B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형식지 B예요. 이런 식의 협력 교육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암묵지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기본소득은 이렇게 해서 뭘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하나의 연구를 통해서 형식지 A를 형식지 B로 바꾸자. 노동시간, 자유시간을 전환하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앞에서 지금 기본소득 학교에서 오늘 이번에 쭉 10강까지 오면서 얘기했던 경제학적인 지식 이런 등등은 형식지 A를 형식지 B로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암묵지 A가 암묵지 B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실험을 자기들이 직접 해봐야 돼. 내가 뭐 요리를 안 만들어 봤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안 만들어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맨날 짜장면 사 먹고 시켜 먹는 거죠. 야식 시켜 먹고 MSG 꽉 찬 거 먹으면서 할 수 없이 속은 쓰린데 뭐 만들 줄 모르니까. 근데 이런 앞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암묵지 A를 암묵지 B로 받쳐주면 형식지 B와 이것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순환. 떨어져 있으면 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형식지 A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나는 그냥 혼자 하다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형식지 B가 있지만 이게 순환이 서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네모가 빠른 속도로 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시간을 직접 적어도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고 실험을 통해서라도 내 생활을 바꾸는 것을 적어도 종이에라도 써서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본다면 그 사고 실험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이런 형식지 기본소득이 예를 들면 국가 부분과 민간 부분이 있을 때 이쪽에 있는 민간 부분의 교육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 예산 안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건 놔두고 민간 부분에 있는 대기업 즉 자본이 수취하고 있는 초과 착취 또는 과도한 잉여가치 수취분 이런 것들을 내 상당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했을 때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스스로 사고 실험을 해서 암묵지 A를 암묵지 B로 바꾸는 그런 프로세스를 설계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그게 대중운동이 즉 대중이 자기가 하나의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체인 것을 실험해봄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대중의 적극적인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가 없이는 지속 가능한 운동, 즉 기본소득이 대중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동력. 이렇지 않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민 선생도 있고 여기 이제 기본소득 네트워크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 여기서 이걸 연구하고 하는 지식인들 한 20명 정도의 지식인이 아무리 연구하고 명시지에 A를 던져봐야
그동안에 많은 다른 운동도 그랬듯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그래 좋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중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은 문자 그대로 대중운동이고자 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만 한다고 사회가 다 바뀌진 않아요. 기본소득을 해서 당연히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그것들을 생산관계를 바꾸고 각자가 자기의 생산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유시간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고 착취당하지 않고 이런 여러 측면들의 사회 변화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른 훨씬 더 어려운 변화보다 삶의 대중들이 자기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조금씩 순환시킬 수 있는,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하겠다. 예를 들면. 나 이거 예를 들면 한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시나리오, 내 세컨드 라이프 시나리오 나 못 써. 절대로. 난 때려주고도 안 써.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회를 바꾸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이런 쉬운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페이지의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것도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끔 와서 한 10강 강의를 가끔 시간 내서 이제 들었다 하면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 시간이 지나면 전부 기억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혼자서 뭐 이렇게 실험 막 이제 그걸 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친구들이 또 제가 맛이 갔네 이러면서 그렇게 제안을 하면 또 우습게 보고 응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또 많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물론 제가 오늘 무슨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러고 비아냥거리고 기분 나빠서 또 안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뭐가 없는가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교육 구성체를 조금 아까 지식 구성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교육 구성체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교육 구성체를 만들 수 있다. 네, 어떤 거냐면 (18페이지를) 보시면요. 뭐 세부적인 걸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을 그러니까 지식 구성체가 이렇게 바뀔 때 암묵지를 다른 방식으로 또 명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순환시키는 이런 프로세스가 말하자면 그 이례적인 그 경험을 지속적인 그 지식의 성장으로 전환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혼자서 수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암묵지와 암묵지와 명시지를 새로운 형태의 암묵지, 새로운 형태의 명시지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순환시켜주는 그런 협력 교육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해서 제가 그 18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지식순환 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재작년에 이제 출범을 준비를 해서 재작년에 준비를 1년간 해서 작년에 출범을 시켜서 협동조합으로 신고를 하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대한대학을 열었어요. 대한대학을 열어서 그 대한대학은 20명의 이제 학생들이 8개 쿼터를 원래는 40명이 듣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다 아직은 뭐 초기 단계라서 다 오지 않은 26명 정도가 첫 쿼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3쿼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 쿼터별로 10개 강좌가 구성이 되는데 1인당 의무적으로 5개 강좌 이상을 반드시 들어야만 수료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는데 예상외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대학을 안 가고 여기 한 20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대학 코스를 밟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말하자면 그 아까 암묵지 그냥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게 쪼개진 그런 형식지를 가르치지도 않고 또 개인의 그런 기존의 암묵지를 그대로 갖다 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식지와 새로운 암묵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그거를 2달
수업을 듣고 한 달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리포트나 발표를 하는지 그런 건데 2번의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해서 선생님들이 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지와 자기가 필요하거나 안목지가 잘 마주치면 그 순환이 우리가 대학에서, 저도 대학에서 뭐 20년 동안 가르치지만 한 대학에서 2년, 3년 해서도 잘 안 되는 그런 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이제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물론 학위를 바라는 학생들은 나중에 다시 이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또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이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선생들도 배워요. 그러니까 선생도 기존의 대학에서 자기 정해진 분과에 관련된 전공 지식만 가르치는 건 쉽잖아요.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조금씩만 이제 더 추가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가르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인문학에서도 철학과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의 다양한 예술, 정치적 사건들을 연결해서 그 철학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합적으로 가르쳐 주도록 강의가 요구되니까 선생이 되게 힘들죠. 그렇지만 의욕을 가진 선생들은 그걸 자기가 연결해서 가르쳐 주면서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이 지식을 이렇게 틀어야 되겠구나. 저 다른 지식을 연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점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선생이 또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가르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이제 한 1, 2년 동안 이렇게 진행돼 보면 매우 좋은, 좀 더 대중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나오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 19페이지에 이제 그를 한번 보시면요. 3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것들이 연결되어서 원활한 흐름을 이룬다는 의미와 상호작용적인 나눔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기 때문에 지식순환이라는 것은 지식을 함께 나누어 체험하면서 서로 풍요로운 협력적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지식, 대안적인 암묵지와 형식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지식들의 순환은 의식주의 순환 못지않게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의식주의 순환에 우리가 이제 매달려 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노동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24시간을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많은 잘 정확히 엄밀하게 자기 시간을 24시간을 잘 측정해 보면 실제로 여가 시간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가 시간은 대개 아주 비효율적이고 거의 버리다시피 이제 쓰여지고 있다는 거를 그냥 세고 있는 거죠. 줄줄줄줄 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가 시간은 난 어차피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퍼져 잘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어떻게 하면 잠을 자거나 어떻게 하면 TV 보거나 이런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된 그 시간들을 모으자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듯이 그 자유시간의 토막들을 모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의식주의 순환 못지않은 신체의 순환 못지않은 정신의 순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의식주도 혼자서 절대로 못 만듭니다. 뭐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죠. 재료는 내가 만드나 딴 사람이 만든 걸 내가 바꿔오는 거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옷도 그렇고. 그러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절대로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남이 만든 거를 내가 번역하고 해석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마치 지식을 각 개인이 홀로 만들어내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을 법제화하고 지식의 사다리를 높이 세워서 모두 줄 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사다리와 벽은 애초에 사람들 간의 사회적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지식과 경험과 결과물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지식을 생산하는 더 좋은 수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가로채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사다리 해놓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 밑에 걷어버리는 이런 식의 가로채기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런 사다리와 벽이 높아지게 되면 폴라니가 말한 대로 암묵지로부터의 창발성이 줄어든다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특허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엔 걷어채서 명시지로 다 올려놓기 때문에 암묵지하고의 순환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명시지,
특화되고 고립된 이 명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효율성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이건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세히 앞부분에 그 얘기가 좀 있는데 뭐 나중에 엘빈 토플러나 지금 많은 지식경영학자들도 이런 문제를 자본주의가 지금 현재 이런 단계에 도달한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제 작동인 거죠. 실제 작동. 실제 작동은 지식을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지식을 생산하기에 앞서서 지식을 순환시켜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고 나는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오래된 습관이라는 거죠. 나도 이 지식의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식의 생산자가 누가 예를 들어 제가 지식의 생산자고 여러분들은 소비자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특히 아까 명시제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명시지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를 추론해 보면 그 명시지는 암묵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뉴턴이 신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매일 보던 나무, 사과, 물체들의 운동에 대한 자기의 관찰이 암묵지가 됩니다. 그로부터 태어난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시와의 빈틈 관계를 자기가 시계라든지 뭐 이런 공간을 생각하면서 이걸 엮을 방법을 자기가 찾아내는 것. 그것들은 다 명시지, 암묵지에서 출발했던 거라는 거죠. 자, 이 암묵지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의식주 생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빼고 일반적 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걸 빼고 그게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절대로 앞에서 전제했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갇혀져 있고 나머지 자유시간 또 지식의 순환을 우리가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이 쭉 새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을 새고. 그리고 일정한 10년, 20년 지나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 그동안에 지식 순환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에너지 순환만 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고 밀려나면 허공으로 쫓겨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운동은 이 허공으로 쫓겨나는 현재 이런 극악무도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맞설 수 있는 대중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온 것들의 집약체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중간에 개개인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 개개인들이 살아야 이 운동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 운동의 또 목적은 개인들에게 자유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해서 생산수단과 상관관계 전체를 바꾸는 운동으로 확장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운동은 결국은 지식순환 운동과 쌍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기본소득 운동의 문화운동적인 숨겨진 의미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본소득 운동은 경제운동 또는 정치운동 또는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자유시간의 삶을, 새로운 삶을 구상하는 그런 문화운동이라는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걸 보이게 드러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제가 얘기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